조선 중기 한양의 권세가 김정철 대감은 나이 50이 넘도록 여색을 탐하기로 유명했다. 정실 부인 사이에 두 아들과 한 딸을 두고도 끊임없이 새로운 여인들을 첩으로 들였다가 실증이 나면 내쫓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그에게 여인들은 한때의 장난감에 불과했고 그들의 마음이나 처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느 가을날 대감은 기방에서 월양이라는 미모의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20살의 월양은 비단결 같은 피부와 맑은 눈동자를 가진 절색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읽을 줄 알고 가야금도 능숙하게 다뤘다. 그녀의 우아한 손짓과 맑은 목소리는 김정철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내 첩이 되거라. 너 같은 여인이 기생집에 머물기엔 아깝다. 월양의 가슴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권세가의 첩이 되는 것은 신분 상승의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속박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녀에게 한 남자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벌이가 불안정한 기생의 가난한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월양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첩이 되어 이 불안한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결국 그녀는 김정철의 첩이 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정철은 월양을 별채에 머물게 하며 극진히 대했다. 매일같이 찾아가 시를 읽어주고 비단옷과 금은 보화를 선사했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미천한 몸입니다. 이토록 후하게 대해주시니. 월양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함께 작은 불안이 섞여 있었다. 너무 좋은 대우가 오히려 불안했던 것이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가 본 여인 중 가장 아름답고 총명하다. 김정철의 말에 월양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대감에게 이런 달콤한 말들이 얼마나 흔한 일상인지를.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월양은 진심 어린 애정을 품게 되었다. 대감이 바쁜 공무로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주고 그의 좋아하는 차를 끓여주며 월양은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사랑에 빠져갔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면서 김정철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월양의 미모에 익숙해진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했다. 처음에는 신선했던 월양의 학식도 이제는 거추장스럽게 느껴졌고 그녀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때면 오히려 성가시게 여겨졌다. 조정일이 바빠진다는 핑계로 그녀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찾아와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다. 월양은 대감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그의 시선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는 것,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밤마다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곤 했다. 혹시 자신이 더 아름다워지지 못해서일까? 더 지혜롭지 못해서일까? 온갖 자책과 불안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러던 중 월양이 임신을 했다.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아이가 생긴 것이 대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아이를 통해 둘 사이의 끈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대감이 다시 자신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믿었다. 대감마님, 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설렘과 긴장으로 떨렸다. 그녀는 대감이 기뻐하며 자신을 끌어안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덤덤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또 하나의 사생아가 생기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월양과의 인연이 더욱 끊기 어려워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런가? 몸조리 잘하거라.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다. 월양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기대했던 기쁨과 축하 대신 돌아온 것은 무관심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분명 달라질 거야. 하지만 김정철은 월양의 임신 이후로 더욱 발길을 끊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새로 들인 어린 첩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16의 나이인 그녀는 월양과는 전혀 다른 순진무구한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겨울이 되어 월양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를 처음 품에 안는 순간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작고 보드러운 아이의 손을 보며 그녀는 이 아이만큼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김정철은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월양은 매일 창문 너머로 대감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이를 예쁘게 입히고 자신도 단장을 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오는 것은 찬바람뿐이었다. 점점 깊어가는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운 겨울밤, 월양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대감의 본체를 찾아갔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였다. 하지만 문지기는 그녀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대감님께서 출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발요. 아이만이라도 보여드리게 해주세요. 월양의 목소리에는 애절한 간청이 담겨 있었다. 차가운 바람에 아이가 울자 그녀는 더욱 다급해졌다. 며칠 후 김정철이 직접 별채로 찾아왔다. 월양은 기뻐하며 맞이했지만 대감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 있었다. 월양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첩으로 두지 않겠다는 말이다. 순간 월양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고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는 대감마님의 친아들입니다. 그 아이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와 함께 내 집에서 나가거라. 김정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에게 월양과 아이는 이제 처리해야 할 꼴칫거리에 불과했다. 대감마님, 제발요. 저 혼자 나가겠습니다. 아이만은 거두어 주세요. 월양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죄 없는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아버지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안 된다. 그 아이는 내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말과 함께 월양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온몸이 떨리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월양은 갓난아이를 안고 별채에서 쫓겨났다. 김정철이 준 푼돈으로는 며칠 객잔에 머물다가 곧 바닥났다. 절망에 빠진 월양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김정철의 저택을 찾아갔지만 문지기는 더욱 냉정하게 그녀를 쫓아냈다. 대감님께서 다시는 얼굴도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월양은 완전히 절망했다.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었다. 품속의 아이는 계속 울어댔고 자신은 젖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 몸이 쇠약해져 있었다.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월양은 아이와 함께 길을 떠났다. 마지막 남은 비녀를 팔아 조금의 돈을 마련했지만 한겨울 추위 속에서 갓난아이와 함께 떠도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깊은 산 중 월양은 점점 지쳐갔다. 발걸음은 느려지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절망감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품속의 아이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고 울음소리도 가늘어져만 갔다. 아가야, 미안하다. 어미가 못나서. 월양의 목소리에는 무한한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선택으로 죄 없는 아이까지 이런 고생을 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눈발이 흩날리는 깊은 산 중 월양은 끝내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산을 떠돌던 은둔 무인 현수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는 눈 속에 쓰러져 있던 여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보시오. 정신을 차리시오. 현수는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얼어붙은 얼굴에 아직 미약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월양은 간신히 눈을 뜨더니 품에 꼭 안은 아기를 먼저 살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부디 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오래 버티지 못할 몸이옵니다. 현수는 서둘러 그녀와 아이를 암자로 데려가 불을 피우고 따뜻한 죽을 끓였다. 며칠 동안 정성껏 간호한 덕에 월양은 잠시 기력을 회복했으나 그녀의 몸은 이미 쇠약해져 있었다. 한밤중 등잔불 아래에서 월양은 자신의 사정을 현수에게 천천히 털어놓았다. 권세 있는 사내의 눈에 들어 첩이 되었으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고 끝내 변덕과 무정함에 의해
아이와 함께 버려졌다는 이야기였다. 현수는 그 말을 묵묵히 들으며 깊은 안타까움에 잠겼고 여인의 단아한 품성과 아이를 향한 강인한 모성에 점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월양 역시 거칠어 보이지만 속정 깊은 현수에게 기댈수록 약간의 두근거림을 느꼈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서로에게 스며든 온기는 그녀가 마지막 부탁을 전할 때 현수로 하여금 아이를 친자처럼 품게 만든 힘이 되었다. 현수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이 아이를 내 자식처럼 거두겠소. 훗날 이 아이가 자라나 어머니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겠소. 월양은 흐릿해진 눈동자로 아이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 이름을 넓은 설원에서 태어났으니 서로라 불러주십시오. 마음만은 넓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네요. 그로부터 얼마 후 월양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현수는 깊은 한숨과 함께 눈가를 적시며 그녀의 넋을 위로했다. 월양, 그대의 한은 내가 대신 짊어지고 아이는 반드시 지켜내겠소. 그날 이후 서로는 현수의 품에서 자라났고 월양의 유언은 그의 삶의 길이 남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서로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현수에게서 무예를 배운 그는 검술과 궁술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준 그를 통해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진짜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렸다. 20살이 된 어느 날 현수는 마침내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주었다. 이제 그가 진실을 감당할 만큼 성숙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서로야, 이제 네가 알라이가 되었다. 너는 권력가에게서 버려진 사생아다. 서로의 눈에 충격과 분노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풀리는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스며들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다. 누가 저를 버렸습니까? 서로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와 슬픔이 터져나왔다. 한양의 김정철이라는 대감이다. 하지만 복수를 생각하지는 마라. 그것은 너를 망칠 뿐이다. 현수는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한양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다.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어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다.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한양에 도착한 서로는 우선 김정철 대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객잔과 시장을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정철은 여전히 권세를 부리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로 악명이 높았다. 김대감 그자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요. 조심해요. 그 양반 귀가 밝아서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몰라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서로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자신의 친부가 이토록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서로는 사람들에게서 수집한 정보로 김대감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며칠 동안 자택 주변을 맴돌며 대감의 일상을 파악했다. 멀리서 김정철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왜 전혀 정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오히려 본능적인 거부감만이 올라왔다. 그러던 중 본체 앞마당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김정철은 단정히 한복을 차려입은 젊은 여인을 강제로 붙잡고 있었다. 여인은 기품 있는 몸가짐과 총명한 눈빛을 지녔으나 두려움과 분노로 얼굴이 굳어 있었다. 윤아, 네 집안의 빚은 내가 모두 갚아주마. 그 대가로 내 곁에 있거라. 김정철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에는 협박과 농락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대감마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결코 놀이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화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다. 서로는 그림자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눈앞의 광경이 곧 자신의 어머니 월양의 모습과 겹쳐졌다. 권세에 기대어 여인을 소유물처럼 다루는 김정철.
그리고 그에 맞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여인. 그리고 결국 그 사이에서 태어나 버린 불행한 자신. 저 여인을 어머니처럼 만들게 둘 수는 없다. 어머니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김정철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저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운명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다. 잠시 후 김정철은 노비들을 시켜 유나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으나 그녀는 끝내 뿌리치고 달아나 자택 밖으로 나왔다. 그 모습을 지켜본 서로는 곧장 뒤를 따라갔다. 그는 노비들이 제대로 자신을 알아보기도 전에 번개처럼 몸을 날려 단숨에 제압했고 유나를 안전한 곳으로 숨겨주었다. 낭자, 괜찮으십니까? 유나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경계심보다 오히려 알 수 없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는 유나의 사정을 듣게 되었고 그녀가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집안의 빚 때문에 김정철에게 첩이 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낭자의 사연을 들으니 오래 묻어둔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 어머니 또한 낭자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유나의 눈이 커졌다. 어머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처지셨습니까? 서로는 잠시 시선을 거두었다. 지난 일입니다. 다만 같은 상처가 또 생기게 두고 싶지 않을 뿐이지요.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유나의 얼굴을 보니 서로는 어머니의 어슴푸레한 옛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는 결심했다. 낭자, 저는 당신이 누군가의 놀이개가 되는 것을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누구도 다시 겪어선 안 됩니다. 서로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 있었다. 유나는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유나를 구해낸 후 서로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음속이 뒤엉켜 있었다. 눈앞에서 여인을 농락하려던 김정철의 모습은 오래전 스승 현수가 들려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졌다. 분노와 혐오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피로 이어진 아버지라는 사실이 서로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왜 이렇게도 그자의 얼굴이 미우면서도 동시에 두렵고 궁금한가? 나를 버린 장본인인데 그 앞에서 아들이라 밝히면 어떤 표정을 짓겠는가? 머릿속에는 수많은 상상이 맴돌았다. 혹여 놀라며 인정할까? 아니면 끝까지 부정할까? 그 반응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은 것만은 아니었다. 서로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나는 그자에게 말할 것이다. 더는 무고한 여인을 농락하지 말라고. 어머니도 저 낭자도 누구도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온전히 미워할 수도 없는 자신을 깨닫고 있었다. 복수와 정의 그리고 버려진 아들이라는 자각이 뒤섞여 그의 발걸음을 앞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렇게 서로는 대감의 평소 동선까지 모두 파악한 후 그와 직접 마주칠 계획을 세웠다. 결단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민했다. 정말로 만나야 할까? 만난다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 가슴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엇갈렸다. 어느 날 저녁 기방에서 나오는 김정철을 기다렸다가 그 앞을 맞고 섰다. 가까이서 본 대감은 살이 쪄 있고 늙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로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무엇을 하는 자냐?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김정철의 거만한 목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가슴이 더욱 뛰었다. 드디어 자신을 버린 친부와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대감의 눈에는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서로에게는 묘한 서운함을 안겨주었다. 김정철 대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네가 누구기에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예의도 없는 놈이. 서로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막상 말을 하려니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다. 20년 전 겨울, 월양이라는 여인과 갓난아이를 버리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서로의 가슴 속에서는 슬픔이 밀려왔다.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목소리에 배어나왔다. 반면 김정철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 이름은 오래전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것이었다. 월양. 그 여인의 마지막 절규하는 얼굴이 순간 뇌리를 스쳤다. 월양, 그 이름을 어떻게? 김정철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함께 희미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저는 그때 버려진 월양의 아이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서로의 목소리는 떨렸다. 20년 동안 품어온 모든 감정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까지. 대감은 진심으로 당황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인정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때 그 계집은 분명 죽었을 것이다. 겨울 산중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김정철의 부정에 서로의 가슴이 아려왔다. 자신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아버지를 보며 그동안 품어왔던 희미한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다.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한층 차분해졌다. 그럼 무엇하러 왔느냐? 당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여인을 희생시키려는 것을 막으러 왔습니다. 서로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눈동자 속에서는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이 광경을 우연히 멀리서 지켜보았던 윤아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청년이 바로 김정철의 버려진 아들이었던 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서로 도령님이 김대감의 아들이었다니? 윤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동시에 서로가 자신을 지키려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에게 자신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운명에 처한 또 다른 희생자였던 것이다. 그날 밤 윤아는 복잡한 마음으로 서로를 불러내었다. 평소와 달리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서로 역시 어색함과 긴장이 역력한 윤아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기색을 느꼈다. 도령님, 오늘 김대감과 만나시는 걸 보았습니다. 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낭자가 보셨습니까? 서로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더 이상 혼자 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령님께서 어머니를 잃으신 것처럼 저 역시 그 사람의 탐욕에 희생될 뻔했죠. 우리는 같은 피해자입니다. 윤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연민이 섞여 있었다. 맞습니다. 저는 낭자가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게끔 막고 싶습니다. 서로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 있었다. 그럼 우리 함께 맞서지요. 저 혼자서는 두려웠지만 이제 도령님과 함께라면. 하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낭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그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정의로운 일을 하겠어요. 윤아의 단호한 말에 서로는 감동했다. 그녀 역시 자신처럼 김정철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이제 함께 그에 맞설 용기를 낸 것이었다. 윤아의 제안에 서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지가 되었다. 그들에게는 공통의 적과 공통의 목표가 있었다. 이후 서로는 스승 현수의 뜻에 따라 묵과에 응시했다. 뛰어난 무예의 실력으로 급제한 그는 빠른 속도로 장수의 길에 들어섰다. 그 사이 윤아는 여전히 김정철의 집요한 압박에 시달리며 첩이되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는 빚과 소문을 빌미로 첩이되라며 호시탐탐 노렸으나 윤아는 끝내 굴복하지 않고 의연히 맞섰다. 또한 두 사람은 비밀리에 김정철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서로는 장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관가의 정보를 얻었고 윤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활용해 김정철 주변의 정보를 파악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정철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괴롭혀왔는지가 드러났다. 세금을 착복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고 권세를 이용해 수많은 여인들을 농락해온 것이다. 어머니만이 아니었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니. 서로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저런 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실망스러웠다.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윤아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로는 무과 급제 후 훈련원에서 만난
암행어사 박윤에게 밀서를 보냈다. 장부와 증언은 이미 모였습니다. 외람되오나 전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박윤은 곧장 회답했다. 마패를 지니고 출두하겠소. 장부는 사원부에 예비 등사본을 맡기고 증언자 보호를 위해 관찰사에게 통지하시오. 서로와 윤하는 지시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쳤다. 김정철의 비리가 조정에 퍼지기 시작하자 그는 분노와 불안 속에서 범인을 추적했다. 그 중심에 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김정철은 사람을 보내 서로를 은밀히 불러냈다. 살아 돌아온 사생아를 보며 놀랄 때는 이미 지났고 김정철의 눈빛엔 당혹 대신 완고한 변명만이 어렸다. 대신 회유와 협박이 섞인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 피는 속일 수 없다. 네가 내 자식이라면 이 일에서 손을 떼라.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 조용히만 하라면 관직도 재산도 나눠주겠다. 서로는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를 인정하는 것으로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돌려놓아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김정철의 얼굴이 굳었다. 내 놈이 감히 아비를 칠 셈이냐? 모두 내 정적들이 꾸민 모함이다. 저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비라뇨? 정말 결백하시다면 내일 조정 앞에서 사실대로 가리면 됩니다. 부들거리는 김정철을 뒤로하고 서로는 단호하게 제 갈 길을 갔다. 다음 날 관아의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검은 도포를 입은 박윤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나왔다. 암행어사 박윤이요. 그가 허리춤에서 마패를 높이 들자 술렁이던 인파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김정철 대감, 장부 위조와 세금 착복, 무고한 자를 옥에 가둔 혐의에 대해 왕명으로 직접 문추하겠다. 변명은 사실 앞에서 하시오. 박윤은 먼저 사원부 봉함이 찍힌 장부 사본을 펼쳐 보이고 관찰사가 동행해 증거 원본의 보관 경위를 확인시켰다. 윤하도 증언자로 나섰다. 저 또한 김대감의 탐욕에 희생될 뻔한 여인입니다. 그는 빚을 빌미로 저를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이 그의 권세에 시달렸습니다. 모함이다. 내년이 어디서 거짓을 고하느냐? 김정철이 부정했지만 윤화에 이어 다른 피해 여인들의 증언도 줄줄이 나왔다. 김정철이 권세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때 박윤이 고개를 들고 입을 뗐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그대가 왜 여기 서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택하려 하는지 임금 앞에 서는 마음으로 말하라. 서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나는 당신이 20년 전 겨울 산중에 버린 아들이다. 그러나 오늘은 복수가 아닌 정의의 이름으로 섰다. 당신은 내 어머니 월양을 농락하고 버렸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무고한 여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쭉바락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던 김정철은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원망이 가득한 서로의 얼굴을 본 그는 한숨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결국 내 피가 나를 심판하는구나. 그는 끝까지 죄의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렇게 파직과 가산몰수의 절차가 시작되었다. 윤하는 고개를 숙였고 서로는 등을 돌렸다. 이제 남은 것은 처벌과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일뿐이었다. 김정철이 몰락한 후 서로와 윤하는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언제나 서로를 의지했다. 어느 봄날 강가에서 서로가 조심스레 말했다. 저는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결국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낭자를 잃지 않을 용기요. 윤화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잠시 바람 소리만 흘렀고 곧 윤화가 미소 지으며 입을 뗐다. 이제 서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도령님을 완전히 제 곁의 사람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그의 서로는 기쁜 얼굴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강가에 나란히 앉아 해가 기울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그들의 연대는 동지를 넘어 연인으로 깊어졌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쳐 지났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상처에 머문 피해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사랑으로 지켜온 연인이었고 세상을 향해 어깨를 맞댄 동반자였다. 윤아, 내 평생의 길동무가 되어주겠소?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고 궁궐이 보이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에게는 아직 이뤄야 할 꿈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버려진 과거는 사랑의 밑거름이 되었고 두 사람의 연대는 의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